야, 아가씨들. 번호 좀 찍어봐. 오빠들이랑 재밌게 놀아줄게. 기름기 낀 목소리가 시끄러운 종로 삼가 포장마차의 소음을 비집고 날아와 고막에 들러붙었다.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우던 꼼장어 볶음의 매캐한 향기마저 순간 역하게 느껴졌다. 저기요, 저희끼리 좀 조용히 마실게요. 사촌 동생 유진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27, 사회생활 3년 차에 접어든 유진은 이런 상황에 제법 이골이 난 듯 보였지만 떨리는 눈꼬리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 옆에 앉은 22의 막내 하유는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어린 사슴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편 이서연 중령은 말없이 소주잔을 채우고 있었다.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그녀는 그저 체격 좋고 눈매가 서늘한 35의 여자일 뿐이었다. 휴가 나흘째 모처럼 만난 사촌 동생들과의 술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민간인 이서연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장 이서연이 아니었다. 아, 왜 이렇게 튕겨? 우리가 뭐 잡아먹어? 문신이 목을 타고 올라온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남자의 뒤에는 비쩍 마른 다른 남자가 낄낄거리며 서 있었다. 서연은 남자의 손이 유진의 어깨에 닿기 직전 자신의 소주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포장마차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 멎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선생님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가던 길 가시죠. 좋은 말로 할 때. 문신 남자의 시선이 유진에게서 서연에게로 옮겨졌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이고 불쾌했다. 오, 이 언니는 한 성깔 하시네. 근데 어쩌나 우린 좋은 말로 할 때 말 듣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남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서연의 턱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평상시에 고요한 호수 같던 눈동자에 적의 심장을 꿰뚫던 조준경 속의 냉기가 어렸다. 그 손. 서연의 목소리에 실린 살기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목숨 하나는 걸고 뻗는 게 좋을 거야.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허세와 객기로 가득했던 얼굴에 본능적인 위기감이 스쳤다. 여자의 눈빛. 저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을 사냥감으로 보는 듯한 감정 없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뭐야, 이 미친년은? 남자가 주춤거리며 욕을 뱉었지만 기세는 이미 한풀 꺾여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위압적인 기운이 그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유진아, 하윤아. 일어나자. 계산하고 가자. 네, 언니. 유진과 하윤이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포장마차 주인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그리고 두 남자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동생들을 데리고 포장마차를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야, 그냥 보내게. 저 씨발년이.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휴가 중이다. 나는 군인이다. 민간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녀는 수십 번 되뇌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렀다. 종로 3가역 5번 출구로 향하는 길. 인파로 붐비는 거리였지만 등 뒤의 시선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불길한 예감이 서연의 등골을 스쳤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내 탓 아니야. 세상에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지. 서연이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왔다. 서연이 반사적으로 동생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돌아섰다. 아까 그 문신 남자 황철민이었다. 야, 그냥은 못 가지.
그가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이거 나요. 번호 내놓으라고. 황철민이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연의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의 손이 이미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최적의 동선을 그리고 있었다. 손날로 목을 치고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키는 데까지 3초도 걸리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때 꼼짝 마. 경찰이다. 하는 외침과 함께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이 달려왔다. 황철민은 혀를 차며 유진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인파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비쩍 마른 남자 김동식도 마찬가지였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 일을 키워봤자 좋을 게 없었다. 동생들은 놀랐고 자신은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냥 시비가 좀 괜찮습니다. 상대방 인상착이라도 됐습니다. 저희가 피하면 될 일입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경찰을 돌려보냈다. 바닥에 떨어진 유진의 스마트폰 액정에는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유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걔가 내 폰 잠금 풀고 자기 번호로 전화 걸었어. 내 번호 가져갔어.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인파 속으로 사라진 2 남자의 얼굴을,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뇌리에 새겼다. 조용히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휴가는 바로 그날 밤 끝났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벌써 사흘째였다. 그날 이후 황철민이라는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유진에게 전화를 걸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고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회사 동료들한테 내 사진 뿌려줄까? 그 같은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원하는 거? 글쎄. 우리 유진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오빠가 그날 좀 미안했잖아. 사과하게 얼굴 좀 보여줘. 응?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능글맞고 역겨운 목소리에 유진은 구역질이 났다. 서연은 유진의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지만 주먹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싫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해봐. 고작 이런 걸로 경찰이 움직이나. 아, 그리고 유진아. 황철민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낮아졌다. 내 그 잘난 사촌 언니. 성깔 있어 보이던데. 그 언니한테 전해. 괜히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좆되게 하지 말라고.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나 무서워. 저 사람 진짜 우리 집 찾아오면 어떡해? 서연은 우는 유진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냉정해야 했다. 동생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치기 어린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유진아,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모든 통화 내역, 메시지 다 증거로 제출하고. 내가 같이 가줄게. 다음 날 서연은 유진과 함께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상습적인 스토킹 및 협박이네요. 일단 신원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은 피의자 검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그것이 전부였다. 24시간 밀착 경호를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군 내부망이 아닌 외부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황철민.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서연은 과거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시절의 인맥을 떠올렸다.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였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저 서연입니다. 잘 지내시죠? 이중령. 웬일이야? 휴가 나왔다더니.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요. 사람 하나만 찾아주십시오.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제 사촌 동생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군인 신분이라 직접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동생이 겪고 있는 공포를 간결하지만 절실하게 전달했다. 선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황철민, 김동식이라 이 바닥에서 아주 양아치 짓으로 유명한 놈들이네. 종로 일대 유흥업소들 기생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 뜯고 사채놀이도 하는 모양이야. 정식 조직원은 아니고 그냥 어깨들 데리고 다니면서 조폭 흉내내는 버러지들이지. 이런 놈들이 더 악질이야. 잃을 게 없거든. 사는 곳이나 주로 활동하는 곳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지. 기다려봐. 1시간이면 충분해. 1시간 뒤 서연의 메일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파일에는 황철민과 김동식의 신상 정보, 전과 기록, 주로 출몰하는 종로의 유흥주점과 당구장, 심지어 그들이 타고 다니는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 번호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서연은 파일을 USB에 옮겨 담고 컴퓨터에서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저 버러지들이 유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경고를 날려야 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더플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군용 대검이나 총기 대신 등산용 로프,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 그리고 손가락 마디를 보호하는 전투용 장갑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물건들이었다. 이서연 중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국가의 충성을 맹세한 군인이다. 사적인 감정으로 법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피를 나눈 동생을 지켜야 할 언니였다. 단 한 번의 경고. 그걸로 끝낸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그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어둠만이 존재했다. 밤 11시 을지로의 후미진 골목. 낡은 상가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낮의 활기와는 달리 밤이 되면 인적이 끊기고 음습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황철민과 김동식이 자신들의 아지트로 사용하는 불법 사설 도박장이 이 건물 3층에 있었다. 서연이 선배에게서 받은 정보였다. 서연은 건물 맞은편 옥상에 몸을 숨긴 채 망원경으로 건물의 동태를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검은색 제네시스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황철민과 김동식이 차에서 내렸다.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아, 그년 진짜 골 때리지 않냐? 며칠 더 쪼으면 질질 짜면서 나올걸? 형님, 근데 그 사촌 언니라는 년 눈빛이 장난 아니던데 괜찮겠습니까? 뭐가 괜찮아, 씨발. 계집년이 깡 좋아봤자지. 정값 치면 그것도 같이 손봐주면 그만이야. 그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서연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조용히 망원경을 내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렸다.
분노가 피를 뜨겁게 데웠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손을 봐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경고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저런 쓰레기들은 고통을 통해 배워야만 한다. 뼈저리게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황철민과 김동식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30분 뒤 서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옥상에서 옥상으로 소리 없이 어둠을 건넜다. 목표 건물에 도달한 그녀는 로프를 이용해 외벽을 타고 3층 창문으로 접근했다. 특수부대에서 밥 먹듯이 하던 침투 훈련이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낡은 잠금 장치는 그녀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작은 도구를 이용해 순식간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유령처럼 실내로 잠입했다. 내부는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자욱했다. 방 안에서는 카드 게임이 한창이었다. 황철민과 김동식을 포함해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서연은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녀의 목적은 제압이지 살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방의 전등 스위치를 향해 소화기를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뭐야? 정전이야? 누구야 시발. 남자들의 당황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서연은 움직였다. 어둠은 그녀의 친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야간 침투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에게 어둠 속의 사물과 인간의 형태는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선명했다. 악!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문 옆에 있던 남자였다. 서연은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해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곧이어 테이블을 엎으려는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버렸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혼란과 공포.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게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자 남은 이들은 패닉에 빠졌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누군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 와중에도 상황 파악이 빠른 황철민은 출입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앞을 검은 그림자가 막아섰다. 이서연이었다. 내가. 황철민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서연의 발이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황철민의 거구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서연은 쓰러진 황철민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그의 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동생에게 한 짓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을 텐데. 너 뭐야? 나는 내가 다시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너의 실수다. 서연은 황철민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유진의 번호를 찾았다.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첩까지. 유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그가 보는 앞에서 삭제했다. 그리고는 전화를 바닥에 던져 군홧발로 가차없이 박살냈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동식은 이미 구석에서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올렸다. 똑똑히 들어. 한 번만 더 내 동생 눈에 띄거나 연락하거나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날에는 오늘 밤은 장난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때는 내 놈들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그 입에 쳐넣어 줄 테니. 알아들었나? 김동식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방 안에는 신음하는 남자들과 정적만이 남았다. 잠시 후 누군가 더듬거리며 불을 켰을 때 그곳에는 처참하게 쓰러진 동료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지옥의 악마에게 습격당한 듯한 풍경이었다. 황철민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어둠 속에서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목소리는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의 낙인이 되었다. 이서연 중령의 사적인 전쟁, 그 서막은 그렇게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양아치들을 참교육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의 꼬리를 건드린 것임을. 황철민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까지 지옥의 아수라장이었던 불법 도박장은 이제 처참한 잔해와 부상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유린한 검은 그림자. 그 정체가 종로 포장마차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황철민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여자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인간의 관절이 꺾여서는 안 될 방향으로 망설임 없이 비틀어버리던 그 손길까지. 평생을 뒷골목에서 뒹굴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 안 턴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차원이 달랐다. 상대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김동식이 다리를 절뚝이며 다가와 황철민을 부축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다. 시발. 황철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욕설이 섞인 신음이었다. 그는 부러진 팔보다 자존심에 입은 상처가 더 아팠다. 종로 바닥에서 그래도 한가락 한다고 자부해왔는데 정체 모를 계집년 하나에게 속을까지 털리고 이 꼴이 되다니. 소문이라도 나면 개망신이었다. 병원부터 가시죠. 닥쳐. 병원은 무슨 이대로 가면 우리 끝장이야. 마 이사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수습해야 돼. 마이사. 그 이름이 나오자 김동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황철민과 김동식은 독립적인 양아치 무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신개발이라는 번듯한 간판을 내건 기업형 사채 조직의 최말단 조직원이었다. 그리고 마 이사는 그 조직의 실질적인 이인자이자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해결사였다. 자신들이 관리하던 도박장이 이 지경이 된 것을 알면 그 여자가 부러뜨린 팔 하나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어쩌면 남은 팔과 다리도 성치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경찰에 신고라도. 미쳤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 게 뭐가 있는데? 불법 도박장 운영한 거 자수하게. 그냥 우리가 조용히 처리해야 돼. 그년 반드시 찾아내서 내 손으로 똑같이 갚아줄 거야. 황철민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짧은 머리로는 그 여자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택지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마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실직고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 샤워기 아래에서 뜨거운 물을 맞고 있었다. 검은 옷을 벗은 그녀의 몸 곳곳에는 미세한 긁힌 자국과 멍이 들어 있었다. 여러 명을 상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상처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육체적 고통보다 심장을 짓누르는 복잡한 감정에 더 괴로웠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인 폭력을 사용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생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너무 과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지 않았다면 그저 경고선에서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동생들을 향한 역겨운 농담과 위협을 들은 이상,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놓아야만 했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뼛속 깊이 공포를 심어줘야만 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야. 괜찮아? 언니. 응, 괜찮아.
신기하게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람한테서 전화 한 통이 안 왔어. 언니가 경찰에 신고해줘서 그런가 봐. 정말 고마워. 동생의 밝아진 목소리에 서연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그럴게. 언니 진짜 최고야. 전화를 끄는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은 휴가 기간 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감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적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섣불리 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최고급 양주가 채워진 크리스털 잔을 흔들었다. 그래서 일개 아가씨 하나한테 내가 관리하던 애들 전부가 병신이 됐다. 이 말인가? 목소리의 주인은 마이사, 본명 마동철이었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 잘 다려진 명품 수트 위로도 감춰지지 않는 단단한 근육. 그는 조폭이라기보다는 냉철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그의 앞에 팔에 깁스를 한 황철민이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상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당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다. 마동철이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황철민 같은 버러지들이 얻어터진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그 버러지들을 완벽하게 제압한 미지의 인물, 그 여자였다. CCTV는 저희가 불법이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가 CCTV는 확인해 봤는데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멍청한 새끼들. 마동철은 혀를 차며 양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문가의 소행이다. 일반적인 싸움꾼의 솜씨가 아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관절을 부러뜨리고 어둠을 활용하여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 이것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자의 움직임이다. 그 여자가 내 놈들한테 남긴 말은 제 동생에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만약 그러면 손가락을 잘라 입에 쳐넣어버리겠다고. 황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경고를 전했다. 마동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경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정체를 숨기고 명확한 목적을 전달했다. 보통 내기가 아니다. 재밌군. 마동호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황철민에게 다가가 깁스를 하지 않은 쪽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렸다. 황철민은 그 손길에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이번 일은 이걸로 덮어주지. 대신 내 놈들은 지금부터 네 개가 되는 거다. 네. 이사님. 그 여자 찾아내. 내 놈들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뭘 하는 년인지 알아내. 단 절대 그 여자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찾아내면 내가 직접 선물을 주러 갈 테니. 마동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종로 바닥의 하찮은 먹잇감들 사이에서 드디어 심장을 뛰게 하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의 일상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오피스텔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차량. 편의점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수상한 남자.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양아치들의 복수인가?
아니, 그들의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미행은 서툴렀지만 끈질겼다. 마치 거미가 먹잇감 주변에 조심스럽게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휴가 복귀를 이틀 앞둔 날 서연은 동생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주변 지형을 살폈다. 역시나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해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끼며 결심했다. 이대로 군대로 복귀할 수는 없다. 내가 떠난 뒤 저들의 칼끝이 내 동생들을 향할 것이 분명했다. 거미줄을 치는 자가 누구인지 그 거미를 내 손으로 잡아야만 한다. 식사를 마치고 동생들을 택시에 태워보낸 뒤 서연은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은 세단은 어김없이 그녀를 따라붙었다. 공원 중앙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벤치에 그녀가 멈춰 서자 세단도 멀찍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다. 황철민과 김동식이 아니었다. 훨씬 더 다부진 체격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을 한 자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만 따라다니시죠. 볼 일 있으면 직접 와서 말로 하시던가.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손이 품 안으로 향하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무기를 꺼내려는 움직임. 우리 이사님께서 이서연 씨를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한 남자가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이서연.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당신들 이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잘못 고르셨다고 전해주시죠.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순순히 같이 가주시죠.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 서연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남자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고 그대로 그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 자세로 돌입했다. 하지만 상대는 황철민 패거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남자는 서연의 기술을 간파하고 중심을 낮추며 버텨냈다. 동시에 다른 남자가 서연의 등 뒤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서연은 업어치기를 포기하고 몸을 굴러 공격을 피했다. 순식간에 2대1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군인 출신인가? 솜씨가 제법이군. 남자가 낄낄거리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서연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자신의 신상이 전부 노출되었다. 그리고 상대는 자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여러 대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이쪽을 환하게 비췄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눈을 찌푸렸다. 차 문이 열리고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를 들고 내렸다. 그들의 중앙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뒷좌석의 차창이 스르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남자 마동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뵙는군요, 이서연 중령님. 내 소개가 늦었소. 명신개발 마동철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젠틀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사방이 포위된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경고나 위협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지? 서연이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물었다. 마동철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원하는 건? 글쎄 당신처럼 재밌는 장난감을 손에 넣었는데 뭘 하고 놀아줄지 이제부터 천천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소? 마동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남자들이 서연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서연의 휴가는 이제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다. 전원 위치로. 이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심장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방을 둘러싼 적들, 손에 쥔 차가운 쇠 파이프,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겨울밤의 칼바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남아서 이 지옥을 끝낸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순간 서연은 가장 먼저 가로등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가로등 기둥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솟구쳤고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착지와 동시에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다른 남자의 무릎 관절을 쇠 파이프로 후려쳤다. 비명과 함께 또 한 명이 무력화되었다. 서연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흑표범 같았다. 빠르고 유연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힘과 힘의 대결을 펼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적들의 빈틈을 파고들고 급소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움직여 다수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707 특임대에서 수년간 익힌 크라브 마가와 각종 특공 무술이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한 명을 쓰러뜨리면 두 명이 달려들었고 두 명을 상대하는 사이 등 뒤에서 쇠 파이프가 날아왔다. 서연은 가까스로 공격을 피했지만 스쳐 지나간 쇠 파이프의 옆구리가 찢기는 아픔을 느꼈다. 뜨거운 피가 옷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대체 뭐 하는 거야? 계집년 하나 처리 못해서. 멀리서 지켜보던 마동철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급해진 남자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서연의 숨이 점점 가빠오기 시작했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녀는 탈출로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 공원 한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들어왔다. 좁은 공간. 다수를 상대하기에는 불리하지만 동시에 적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각계격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적들의 포위망을 향해 돌진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를 향한 돌파 시도였다. 몇 대의 공격을 어깨와 등으로 받아내며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화장실을 향해 달렸다. 전연잡아.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붙었다. 서연은 화장실 안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갔고 곧바로 철제 문을 걸어 잠갔다. 쿵, 쿵, 쿵. 문을 부수려는 요란한 소리가 화장실 전체를 울렸다. 서연은 찢어진 옆구리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한 고립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좁고 더러운 화장실. 창문은 있었지만 쇠창살이 박혀 있어 탈출은 불가능했다. 완벽한 도간의 쥐신세였다.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정적.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불길한 정적이 흘렀다. 이서연 중령. 마동철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마치 확성기라도 쓴 듯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고 위압적이었다. 꽤 하는군. 내 부하들이 이렇게 고전하는 건 오랜만에 봐.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상당한 옆구리를 옷을 찢어 압박하며 다음 상황에 대비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사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집요한 사냥꾼인지 앞으로 천천히 보여주지. 마동철은 잠시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지금 그 안에 숨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대에 연락할 생각. 하지만 소용없어. 당신이 신고하는 순간 당신은 불법 도박장 습격 및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될 뿐이야.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집단 폭행했다?
과연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까? 군복 벗는 건 시간 문제겠지.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동철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자신의 손으로 판 함정이었다. 그리고 당신 사촌 동생들. 이름이 유진이랑 하윤이던가. 참 예쁘더군. 당신이 사라진 뒤에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해 본 적 있나? 그 순간 서연의 눈에 핏발이 섰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동생들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개자식. 하하. 이제야 좀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는군. 좋아, 선택지를 주지. 내일 정오까지 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그럼 동생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하지만 만약 도망치거나 섣부른 짓을 한다면 그땐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마동철은 사무실 주소가 적힌 명함을 문틈으로 밀어넣었다. 기다리고 있겠소, 이중령. 당신이라는 장난감을 어떻게 망가뜨려 줄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 그 말을 끝으로 마동철 일행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차량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공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사냥꾼이 된 줄 알았는데 어느새 자신이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그것도 목줄을 쥔 사냥개들을 거느린 교활한 사냥꾼의 먹잇감이. 서연은 비틀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들어온 명함을 집어들었다. 명신개발 이사 마동철. 이 이름 석자를 그녀는 뼈에 새겼다.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다. 그의 소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미 졌다. 그렇다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 서연은 다시 한번 정보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선배 접니다. 마동철 명신개발에 대해 아는 것 전부 지금 당장 알려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선배는 서연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이중령, 자네 목소리가 왜 그런가? 무슨 일이야? 설마 그놈들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선배.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낮아졌다. 마동철, 그놈은 단순한 조폭이나 사채업자가 아니야. 뒤에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 정계, 재계, 법조계까지 연줄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명신개발은 그저 자금 세탁을 위한 창구일 뿐 진짜 배기는 그 뒤에 숨어있는 불법 사업들이야. 마약, 인신매매, 청부살인까지 손대지 않는 게 없다는군. 이중령, 자네 지금 아주 위험한 놈을 건드린 거야.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선배의 경고가 귀에 꽂혔다. 인신매매, 청부살인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 집단이었다. 이제는 단순히 동생들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괴물의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괴물의 심장을 정통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선배,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정보 뭐라도 없습니까? 불법 사업장 위치라던가 거래 장부 같은 것들. 자네 설마 혼자서 뭘 하려는 건 아니겠지? 미친 짓이야. 그놈들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라고. 그래서 더더욱 군인인 제가 나서야 하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도망쳐서 평생을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괴물을 쓰러뜨리고 동생들과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선배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논현동에 그놈들이 운영하는 비밀 클럽이 하나 있어. VIP들만 상대하는 곳인데
거기서 마약 거래와 성상납이 이루어진다는 첩보가 있어. 그곳의 보안 시스템 도면과 내부 구조, 내가 어떻게든 구해서 보내주지. 하지만 이 중령,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죽지 마라. 절대로.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부서진 휴대전화 대신 편의점에서 새로 산 공기계를 손에 쥐었다. 잠시 후 암호화된 메시지로 여러 장의 파일이 도착했다. 클럽 에덴의 내부 도면과 경비 시스템, 그리고 VIP 명단이었다. 명단에는 익숙한 기업인과 정치인의 이름도 보였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마동철은 그녀에게 사냥의 시작을 선포했다. 그렇다면 이제 사냥개가 주인을 무는 법을 가르쳐 줄 차례였다. 그녀는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이서연 중령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클럽 에덴. 강남 논현동의 가장 화려한 거리, 그 이면에 숨겨진 부패의 성역.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급 바로 보이지만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마동철 카르텔의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 온갖 추악한 욕망을 배설하는 곳. 이서연은 지금 그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는 침입자가 아니었다. 선배가 보내준 VIP 명단과 약간의 정보 조작을 통해 그녀는 해외 펀드 매니저 주디라는 가짜 신분으로 위장했다. 화려한 드레스, 짙은 화장,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갑고 도도한 눈빛.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드레스 아래 허벅지에 고정된 홀스터에는 군용 대검 대신 날렵한 단검이, 그리고 작은 클러치 배관에는 최루 스프레이와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손님? 입구를 지키는 거구의 가드가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은 가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영어로 차갑게 쏘아붙였다. 미스터. 마 인바이터드 미 퍼서널리. 마 이사님이 직접 초대하셨어요. 마동철의 이름을 듣자 가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무전으로 연락을 취하더니 이내 정중하게 길을 비켜주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클럽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퇴폐적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이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시각 그리고 마약 냄새가 희미하게 뒤섞여 있었다. 소파 곳곳에서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젊은 여자들을 끼고 희롱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서연의 귀에 역겹게 들려왔다. 서연의 목표는 단 하나 마동철의 사무실이 있는 VVIP 룸이었다. 선배가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 모든 거래 장부와 불법 사업의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녀는 웨이터를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고 주변을 경계하며 VVIP 룸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를 또 다른 가드들이 지키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서자 그들이 앞을 막았다. 이곳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을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 이사님이 파란 새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파란 새. 선배가 알려준 내부에서 통용되는 최상급 마약의 은어였다. 그 단어를 듣자 가드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서연을 단순한 손님이 아닌 중요한 거래 상대로 오인한 듯 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들은 결국 길을 터주었다. 복도를 따라 가장 안쪽에 있는 방. 육중한 철문으로 닫혀있는 그곳이 바로 마동철의 사무실이었다. 문 앞에는 2명의 경호원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곳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관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경호원에게 다가갔다. 어머, 나 좀 취했나봐. 부축 좀 해줄래요? 그녀가 한 명의 경호원에게 몸을 기댔다.
경호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VIP 손님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그가 서연의 팔을 잡아주려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경호원의 팔을 역으로 잡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그의 목덜미에 숨겨둔 맞추침을 찔러 넣었다. 윽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경호원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무슨 짓이야? 다른 경호원이 놀라 소리치며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더 빨랐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원을 방패 삼아 돌진했고 남은 경호원의 손목을 단검 손잡이로 강타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은 지체 없이 그의 턱을 발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했다. 비밀번호는 마동철의 생년월일. 너무나 고전적이고 오만한 설정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드디어 에덴의 심장부 마동철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내부는 화려하고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클럽 내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즉시 거대한 원목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금고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를 유심히 살폈다. 선배가 보내준 도면에 따르면 이 그림 뒤에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이 그림을 들어 올리자 육중한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금고는 최첨단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맞는 키도 비밀번호도 통하지 않는다. 절망적인 순간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와인잔이 들어왔다. 마동철이 방금 전까지 사용한 듯 와인이 조금 남아 있었고 잔에는 선명한 지문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클러치 백에서 특수 필름과 소형 스캐너를 꺼냈다. 군에서 사용하던 첨단 장비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와인잔에서 마동철의 지문을 채취해 필름에 복제했다. 제발 통해야만 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문이 복제된 필름을 금고의 인식기에 가져다 댔다. 삐빅 마이너스 찰칵. 기적적으로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금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수십 개의 USB 그리고 검은색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다. 바로 그녀가 찾던 거래 장부였다. 수첩에는 마동철과 거래한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과 뇌물 액수, 성상납 날짜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마동철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서연은 USB와 수첩을 챙겨 클러치 백에 넣었다. 임무는 완수했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에는 여전히 쓰러진 경호원 2명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계단을 내려와 1층으로 돌아왔을 때 클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시끄럽던 음악이 멎어 있었고 모든 손님과 종업원들이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마동철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팔에 깁스를 한 황철민이 벌벌 떨며 서 있었다. 마동철의 시선이 인파를 뚫고 정확하게 서연에게 와서 꽂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몰아넣는데 성공한 사냥꾼의 즐거움이 가득했다. 주디? 아니, 이서연 중령이라고 불러야 하나? 마동철의 목소리가 클럽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길을 열어준 거다. 내 금고에 있는 미끼는 마음에 들었나 모르겠군.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부와 USB는 전부 가짜였다.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
내년이 내 뒤를 캐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아주 재밌는 파티를 준비했지. 군인 나부랭이가 겁도 없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성대하게 환영해줘야지 않겠어? 마동철이 손짓하자 클럽의 모든 출입문이 닫히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서연을 둘러쌌다. 아까 공원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그리고 더 잘 훈련된 자들이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이중령. 오늘 밤 이 에덴에서 내가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최악의 절망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사방이 막힌 완벽한 고립. 서연은 천천히 클러치 백에서 단검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나 절망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귓가에 꽂힌 소형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중령, 듣고 있나? 내가 보낸 정보는 함정이었어. 그놈들이 역정보를 흘린 거야. 지금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정보사 선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연이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던 그때였다. 꼼짝 마. 모두 손들어. 갑자기 클럽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섬광탄이 터지고 최루탄 연기가 클럽 내부를 가득 메웠다. 군사경찰 특임대 SDT였다. 마동철. 너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현역 군인 납치 감금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혼란의 한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군 동기이자 현재 군 검찰부 소속인 박진우 소령이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박진우가 어떻게 이곳에? 내가 선배한테 연락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뒀지. 미안하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클럽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동철의 부하들은 저항했지만 최정의 특임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마동철은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체념한 듯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의 입모양이 서연에게 똑똑히 보였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면서도 그의 눈빛은 맹세하고 있었다. 반드시 돌아와 복수하겠다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마동철의 경고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비극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교훈과 감동을 찾기에는 그녀가 발을 들인 세상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웠다. 사이렌 소리와 군화 소리, 고함과 비명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이서연은 동기인 박진우 소령의 부축을 받아 클럽 에덴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배어나왔다. 의무병. 여기 부상자다. 박진우의 외침에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이 달려와 서연의 상처를 급히 압박했다. 지혈을 받으며 앰뷸런스로 향하는 짧은 순간 서연은 수갑을 찬 채 군사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는 마동철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망친 방해꾼을 바라보는 듯한 짜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의 입모양이 저승사자의 예언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상처가 깊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앰뷸런스에 오르며 서연이 힘겹게 물었다. 박진우는 착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옆에 앉았다. 내가 정보사 선배라는 분과 통화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목소리가 평소에 너답지 않게 다급하고 불안정했거든. 혹시나 해서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지. 근데 위치가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라지더군. 공기계로 바꾼 거겠지. 그때 확신했어. 내가 내 방식대로 무언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그래서 급히 군 검찰에 보고하고 자네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민간 범죄 조직에 의해 위협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명분을 만들어 특임대 출동 허가를 받아냈어. 거의 반협박이었지. 만약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 안 있겠다고. 늦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정말. 서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동기의 기지와 우정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마동철의 소나기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마움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된 서연은 옆구리 열상 봉합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깊지 않아 며칠이면 회복될 수 있는 상처였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흔적이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다음 날 병실에는 군 수사관들이 찾아와 공식적인 진술을 요구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707특임단장도 병문안을 겸해 찾아왔다. 이 중령,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단장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단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겪은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네가 저지른 수많은 군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번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자네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걸세.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동철 일당은 현재 군 검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 중이야. 현역 군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미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 자네는 이제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떼고 치료와 반성에만 전념하게. 이것은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무력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마동철이라는 거대한 악을 군 검찰이라는 틀 안에서 단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마동철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박진우가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다. 젠장.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무슨 일인데? 마동철 그 자식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어디서 구했는지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더군. 그 변호사들이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확보했던 증거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기 시작했어. 박진우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쳤다. 클럽 에덴에서 확보한 마약들은 손님이 몰래 반입한 것으로, 불법 무기들은 호신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둔갑했어. 현장에서 체포했던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마동철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을 뿐이라고 입을 맞췄지. 결정적으로 너를 납치 감금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제 발로 클럽에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거짓말 그 모든 게 거짓이라고.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어 서연아. 마동철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법조계와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게 분명해. 이대로 가다간 그놈은 단순 폭행교사 혐의 정도로 가볍게 풀려날지도 몰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풍 같던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 보였다. 동생들에게는 마동철 일당이 모두 검거되었다고 안심시켰다. 유진과 하유는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의 환상일 뿐이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늦은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작은 소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발신인 불명의 소포였다. 이게 뭐죠? 방금 전 어떤 분이 이서연님께 꼭 전해달라며 맡기고 가셨습니다. 서연은 경계하며 소포를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곱게 핀 하얀 백합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장례식에서나 볼 법한 죽음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카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다. 마동철은 아직 구치소에 있다. 하지만 그의 조직은 그가 없어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내가 잠시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숨 쉬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보스는 반드시 돌아온다. 서연은 카드를 손안에서 구겨버렸다. 평화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군법이나 명령 따위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다. 적들이 법의 심판을 피한다면 그녀는 그녀만의 법으로 직접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구겨진 카드와 함께 그녀의 눈빛 속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마동철은 구속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였다. 박진우는 분노했지만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마동철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서연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3개월 감봉 및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 마찰을 일으키고 독단적 행동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는 고작 이것이었다. 괴물이 다시 거리로 풀려났다. 그리고 그 괴물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 대신 일상 곳곳에 교묘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그녀는 오피스텔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그녀의 막내 사촌 동생 하윤이 어릴 적 가장 아끼던 토끼 인형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우연일 리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무언의 과시였다. 휴가를 나온 주말 유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면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곤 했다. 며칠 뒤에는 유진의 회사 앞으로 의문의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거기에는 당신의 용감한 사촌 언니에게 안부르리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밤이 되면 서연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잠시 후 섬뜩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다 끊겼다. 그녀의 차 타이어가 2번이나 펑크 났고 집안의 물건들이 아주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날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이 없는 사이 집에 다녀갔다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이었다. 상대는 서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평정심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서서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녀를 보호해야 할 법과 군 조직은 이 교묘한 압박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증거가 없었다.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너 요즘 사람 꼴이 아니야. 박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고립되어 있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조여온다면 자신 역시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심장부로 파고들어야만 한다. 공식적인 군인 이서연 중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무기가 필요했다. 서연은 다시 정보사 선배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닌 거래를 제안했다. 선배, 저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거 압니다.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을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네 설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전부 선배와 정보사령부의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대포폰과 차량, 그리고 안전가옥. 그리고 그들의 진짜 머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선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의 목소리에서 죽음을 각오한 자의 비장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자신 역시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서연의 실패는 곧 자신의 실패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끼는 후배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알겠네. 자네 말대로 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매일 밤 10시 생존 보고를 하게. 단 하루라도 연락이 끊기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자네를 강제 연행하겠어. 명심하게, 이건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며칠 뒤 서연은 병가를 냈다. 그리고 그 길로 잠적했다. 그녀는 선배가 마련해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웠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모든 흔적을 감췄다. 선배가 보내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마동철은 역시나 중간 보스에 불과했다. 그들의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김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본명, 나이, 얼굴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이력은 화려했다.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현재의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 출신. 그는 그 시절에 구축한 정보망과 인맥을 이용해 거대한 범죄 제국을 건설한 것이다. 법과 제도가 그에게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법을 집행하던 자였고 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동철이 서연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낸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자신의 제국의 작은 흠집이라도 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성격이라고 했다. 어쩌면 지금쯤 마동철은 김 회장에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을 터였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다. 서연은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웠다. 김 회장을 직접 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동철이라면 그는 현재 김 회장에게 신임을 잃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을 것이다. 그 불안감을 파고들어 마동철과 김 회장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이 자멸하게 만들어야 한다. 작전의 첫 단계는 마동철에게 접근할 미끼를 찾는 것이었다. 서연은 마동철 카르텔의 최말단부터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의 레이더에 한 인물이 걸려들었다. 황철민. 종로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양아치였다. 그는 서연에게 당하고 마동철에게 굴복했으며 현재는 조직 내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찬밥 신세였다.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가장 약한 골이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에 소속된 군인이 아니었다. 오직 복수와 생존이라는 본능만이 남은 한 마리의 굶주린 늑대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동철 조직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김 회장이라는 이름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공백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황철민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박살난 이후 그는 마동철의 충실한 개가 되었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무시뿐이었다. 마동철이 구치소에서 나온 뒤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마동철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 황철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사사건건 그를 트집 잡아 폭행하고 모욕을 주었다. 조직 내에서도 그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배신은 곧 죽음이었다. 그날 밤도 황철민은 마동철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한 뒤 굳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의 아지트로 사용되는 폐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비참함과 분노에 치를 떨며 걷던 그의 앞을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막아섰다. 오랜만이네, 황철민 씨. 익숙하면서도 지독하게 공포스러운 목소리. 황철민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서 이서연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 서늘한 눈빛. 으악. 너 내가 어떻게 해? 황철민은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 널 해치러 온 거 아니니까. 거래하러 왔어. 서연은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마동철 밑에서 개처럼 사는 거 이제 지겹지 않아? 평생 그렇게 살다 버려질 거야? 아니면 마동철과 함께 땅에 묻히던가. 무슨 소리야? 마동철은 곧 끝장나. 그 뒤에 있는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더는 마동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 넌 그저 꼬리 자르기에 사용될 소모품일 뿐이야. 김 회장. 황철민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조직의 최말단인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내가 살 길을 주지. 마동철과 김 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와. 그럼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눈 감아주지. 새로운 신분으로 조용히 살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 선택은 내 몫이야. 이대로 마동철과 함께 죽을 건지 아니면 나랑 손잡고 새 인생을 살 건지. 서연은 황철민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안에는 대포폰과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생각해보고 결심이 서면 이 전화로 연락해. 시간은 많지 않아. 그 말만 남기고 서연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황철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악마의 속삭임. 하지만 거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황철민은 결국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했다. 알려줄게. 하지만 약속은 꼭 지켜야 돼. 물론이지. 이사 아니, 마동철의 진짜 장부는 사무실이나 클럽에 없어. 그 인간은 아무도 믿지 않거든. 황철민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다. 인사동에 그 인간이 운영하는 개인 화랑이 있어. 갤러리 M이라고. 겉으로는 평범한 화랑이지만 지하에 V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금고가 있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조직의 자금 흐름, 뇌물 장부, 김 회장과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원본이. 금고는 어떻게 여는데? 그게 문제야. 금고는 2개의 키가 동시에 있어야만 열려. 하나는 마동철이 목걸이로 항상 지니고 다니고 다른 하나는 김 회장만 아는 장소에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마동철도 김 회장의 허락 없이는 절대 금고를 열 수 없어. 최악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장부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 회장의 키는 어디 있는데?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마동철이 곧 그 키를 손에 넣게 될 거야. 황철민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마동철을 버리기로 결정했어. 마동철을 처리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 새로운 사람을 앉힐 거라고 하더군. 마동철도 그 사실을 눈치챘어. 그래서 김 회장을 배신하고 장부를 손에 넣어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 며칠 안에 김 회장의 신복을 매수해서 다른 키의 위치를 알아낼 계획이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마동철과 김 회장,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를 물어뜯기 직전의 상황. 서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마동철이 다른 키를 손에 넣는 날 그 장소를 나에게 알려줘.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먼저 그 키를 손에 넣고 금고를 열 거다. 약속한 날이 되었다. 밤늦게 황철민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왔다. 지금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검은색 벤츠. 서연은 즉시 바이크에 시동을 걸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녀는 미친 듯이 북악 스카이웨이를 향해 달렸다. 팔각정 주차장 약속된 장소에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는 마동철이 김 회장의 신복으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남자는 작은 상자 하나를 마동철에게 건네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마동철은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김 회장의 열쇠였다. 마동철이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그의 차 앞으로 서연의 바이크가 가로막아 섰다. 헬멧을 벗은 서연의 얼굴을 본 마동철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너. 마동철은 당황했지만 이내 차에서 내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끈질긴 년.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지? 어차피 잘 됐군. 내년까지 처리하고 떠나면 뒤탈 없이 완벽하겠어. 마동철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 서연을 겨눴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총 쏘지 못할 텐데. 여기서 총성이 울리면 누가 가장 곤란해질까? 김 회장에게 쫓기는 내가 경찰까지 상대할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열쇠 내놔. 그럼 조용히 보내주지. 하. 미친 소리. 마동철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꺼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마동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 이사 실망이 크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김 회장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이건 오해. 내 놈이 접선한 놈은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가짜야. 진짜는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지. 마동철은 충격에 휩싸여 손에 든 열쇠 상자를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김 회장의 손바닥 아니었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고 그 자리에 있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깨끗하게 사라져주게. 내 손으로 직접 널 처리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마동철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 결국 이렇게 되는군. 결국엔 다 같이 죽는 거야. 광기에 사로잡힌 그의 눈이 서연을 향했다. 그래, 이서연. 내년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너만 없었어도. 좋아, 같이 죽자. 너만 데려갈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즐거울 테니. 마동철은 권총을 서연에게 겨누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끝장난 남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때 또 다른 차량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팔각정 주차장으로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 회장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서연과 마동철을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완벽한 사면초가.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에도 침착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기폭장치가 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이 산 전체가 날아갈 테니까.
그녀는 주차장 곳곳에 미리 설치해둔 소형 폭탄을 가리켰다. 군에서만 사용하는 최신 폭약이었다. 마동철, 그리고 너희들. 선택해. 여기서 나랑 다 같이 죽을 건지 아니면 나만 조용히 보내줄 건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뒷걸음질쳐 자신의 바이크에 올라탔다. 오늘 밤 너희들 보스에게 전해.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마동철과 김 회장의 부하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갈 뿐이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열쇠마저 가짜였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김 회장이라는 거대한 악마를 잡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도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북악 스카이웨이의 어둠 속을 질주하며 이서연은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감을 느꼈다.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적의 심장이라 생각했던 마동철은 그저 버려진 미끼에 불과했다. 진짜 적 김 회장이라는 유령은 여전히 안개 속에 숨어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군에게도 적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사방이 벽이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그녀는 기폭장치를 내려놓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숨을 고르자 분노보다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동생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대로 포기하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릴까? 그런 나약한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대포폰이 진동했다. 정보사 선배였다. 서연은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실패했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 바이크에 붙여둔 추적기로 상황은 파악했어. 무사한가? 몸은 괜찮습니다. 포기할 건가? 선배의 단호한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네가 시작한 싸움이야. 그리고 이제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어. 자네 덕분에 우리가 수년간 쫓고도 실체조차 잡지 못했던 김 회장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네. 이제 판이 새로 짜이는 거야. 하지만 모든 증거를 놓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걸 얻었지. 바로 적의 이름 말이야. 유령에게는 총을 쏠 수 없지만 이름이 있는 적은 사냥할 수 있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움직이지. 자네는 그저 우리가 던지는 창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주면 돼. 선배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아닌 반격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꺼져가던 눈빛에 다시 희미한 불씨가 살아났다. 며칠 뒤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국군정보사령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김 회장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본명 김성규. 전직 안기부 해외 공작 파트의 핵심 요원. 그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불법으로 연행하고 고문했던 추악한 역사의 주역 중 한 명이었다. 대부분의 기록은 삭제되었지만 단 하나의 사건이 지워지지 않은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오성일 기자 실종 사건. 당시 정권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던 젊은 기자였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졌고 안기부는 그를 월북한 간첩으로 몰아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그는 김성규에게 납치되어 모처에서 잔혹한 고문을 받다 끝내 사망했고 시신마저 암매장되었다는 것이 정보사의 잠정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당시 갓 돌을 지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현재 시사주간지 진실의 눈에서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네. 이름은 오진우.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행적을 홀로 추적해왔더군. 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것이 김성규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가 아무리 거대한 범죄 제국을 건설했다 한들 과거의 망령. 서연과 선배,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을 쫓는 기자 오진우.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김성규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 며칠 뒤 오진우 기자가 쓴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다. 단독 오성일 기자, 월북 아닌 안기부 고문치사 정황 증거 발견.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결정적 증거를 가진 제보자와 곧 접촉할 예정이며 후속 보도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이것은 김성규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결정적 증거를 가진 제보자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선배가 흘린 역정보를 통해 김성규에게 자신이 오성일 기자의 유해가 묻힌 장소를 알고 있으며 그 증거를 오진우 기자에게 넘기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성규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인 오성일이라는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접선 장소로 한강의 밤섬을 택했다. 인적이 드물고 사방이 트여 있어 매복과 기습에 용이한 곳이었다. 약속한 날 밤 서연은 밤섬의 갈대밭에 홀로 서 있었다. 강 건너편 빌딩 숲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다. 귓속의 소형 무전기에서는 박진우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이건 너무 위험해. 이번 작전에는 박진우도 비공식적으로 합류했다. 그는 군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지원 병력을 멀리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괜찮아. 그는 반드시 혼자 올 거야. 자신의 가장 큰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테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모터보트 한 척이 섬에 접근했다. 보트에서 내린 것은 단 한 사람.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굶주린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성규였다. 내년이 이서연인가. 김성규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내게 뭘 원하는 거지? 돈인가? 아니. 난 당신의 제국을 원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어리석은 년. 김성규가 비웃으며 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증거만 내놓으면 곱게 보내주려 했더니 어쩔 수 없군.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줘야겠다. 그럴까? 서연이 차갑게 미소 짓는 순간 김성규의 등 뒤 갈대밭에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나타나 그의 온몸을 겨눴다. 멀리서 대기하던 군사경찰 특임대의 저격수들이었다. 김성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내가 준비한 전부인가? 아니. 서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 저편에서 또 다른 보트 한 척이 미친 듯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보트 위에는 마동철이 서 있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눈에는 살기만이 가득했다. 그는 김성규에게 쫓기다 서연이 미리 알려준 루트를 통해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회장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마동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서연, 약속대로 이놈을 내게 넘긴다. 대신 내가 살 길을 열어줘. 여기, 이게 진짜 장부다. 이 안에 당신과 김성규가 나눈 모든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 마동철이 USB 하나를 서연을 향해 던졌다. 김성규에게 배신당한 그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였다. 김성규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동철을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저격수의 총알이 그의 손을 꿰뚫었다. 크악! 모든 것이 끝났다. 김성규와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서연이 던진 USB는 그의 범죄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김성규 게이트라 불린 이 사건으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구속되었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마동철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맺은 이서연. 그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수많은 명령 불복종과 독단적 행동. 규율대로라면 불명예 전역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이유가 밝혀지고 박진우와 정보사 선배 그리고 오진우 기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위해 탄원했다. 최종 판결이 내려오던 날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다. 피고 이서연은 군인으로서 수많은 규율을 어겼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군복의 명예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택한 그녀의 행동을 이 법정은 외면할 수 없다. 결과는 명예 전역. 그녀는 군복을 벗게 되었지만 불명예는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공은 국가에 귀속되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어둠 속에서 국가를 지킨 숨겨진 영웅으로 남게 되었다. 몇 달 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서연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으로 서울숲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으로 유진과 하윤이 밝게 웃으며 달려왔다. 언니, 늦어서 미안.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하윤이 서연의 품에 와락 안겼다. 언니 보고 싶었어. 나도. 서연은 동생들을 꼭 안아주었다. 평범한 일상. 더 이상 쫓기지도 위협받지도 않는 나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바로 이 평범한 행복이었다. 언니, 근데 앞으로 뭐 할 거야? 이제 군인도 아닌데.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글쎄, 그냥 너희들 옆에서 언니 노릇이나 해야지.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특수부대원의 냉기 어린 서늘함은 없었다.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그리고 마침내 평온을 찾은 한 송이 백합 같은 미소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적을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종로의 그 포장마차에서 시작되었던 길고 긴 싸움은 그렇게 교훈과 감동을 남긴 채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